이조 마렵의 나라를 망친 역사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50년 동안은 우리 결혜가 파멸해서 재건으로 걸어온 가시밭길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하마터면 4000여 년의 기나긴 역사를 가진 이 나라 이 결혜가 민족의 이름만 남긴 채 역사의 무대에서 자취를 감추어버린 전 남미주의 잉카 제국처럼 되어버렸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 결혜는 한숨과 피눈물로 얽힌 가시밭길을 헤치고 재건의 횃불을 찾아 아슬아슬한 밤을 지새고야 말았다. 일본 제국주의에게 나라를 빼앗긴 이래 3.1운동, 8.15 해방, 6.25 동란, 4.19 이거, 5.16 혁명 등 매듭을 이루어 엮어온 스티슨 과정은 실로 파멸해서 재건회로의 용기찬 백의 결의 행군이라 하겠다.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속에서는 민족주의 독립운동을 전개해서 민족 정신을 간신히 살려온 우리 결혜는 8.15 해방을 맞이했으나 국토는 두 갈래로 나눠지고 마침내 동족끼리 싸우고 피 흘리는 6.25의 비극을 자아냈던 것이다. 북한에서는 소련과 중공의 붉은 제국주의의 식민지가 되는 길을 걷고 있는 김일성 공산 독재가 인민을 가혹하게 부려먹고 남한에서는 이승만 자유당 독재 정권이 12년 동안에 기간 산업의 토대가 되는 전력 문제 하나 제대로 해결짓지 못하는 사치한 소비 경제로 말미암아 농촌은 메말라갔으며 메마른 농촌의 피와 살을 깎아서 도시만이 그릇되게 비대해지기만 해서 썩고 그릇된 일만이 극심해졌던 것이다. 세계 사람의 눈에는 우리나라가 극동에 병든 외로운 섬으로 보이게 되고 말았다. 젊은 세대의 민족의식과 가난을 물리치고 민주재건에 엄청난 소원을 부르짖은 4.19 의거도 자유당과 피장파장인 민주당 정권에 거듭하는 실정으로 말미암아 정권을 잡은 지 9달 만에 마침내 5.16 군사혁명을 일으키게 하고야 말았던 것이다. 5.16 군사혁명은 8.15에서 비롯된 민주혁명과 자립경제 건설의 민족적인 과제가 4.19 학생혁명으로 각성이 촉구되어서 그 기초 공사를 시작하는 출발점으로 이해하는 동시에 동학의 농민혁명이나 3.1의 민족 독립선언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이념을 꿰뚫고 흐르는 한 가닥 민족사의 거창한 흐름의 하나로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난 50년 동안은 우리 민족사가 크게 뒤바뀐 시기라 하겠다. 1910년을 전후해서 우리 결혜는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로 뒤바뀌었고 한국과 일본의 보호조약 이후 한국은 36년 동안의 어려운 시기를 겪었던 것이다. 지난 50년 동안은 세계사상에 있어서 아시아 민족으로서 깨달아야 할 시대인 동시에 이른바 뒤떨어진 나라가 식민지의 지배를 박차고 독립해서 근대화를 이룩하기 위해 심히 움직였던 시대이기도 했다. 이 귀중한 시기에 우리 결혜는 일본 제국주의의 쇠사슬에 묶여 근대 문화를 꽃피워 보지도 못한 채 봉우리채로 시들어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 지배는 무단 정치로서 가혹한 폭력으로 지배했으며 특히 일본은 자기 나라의 자본주의 성장과 팽창을 위해서 갓난아기와 같은 근대화를 위한 여명기에 한국을 괴롭혔던 것이다. 그들은 한국의 농민을 약탈하고 먹이를 제공받는 고장으로 삼았으므로 이조의 관인 지배 밑에서 시달려온 농민들은 어쩔 수 없이 가난의 구렁텅이에 빠져들고야 말았던 것이다. 일본이 한국을 상품 시장과 원료를 공급받는 곳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은 경제적 식민 정책으로 가장 가혹한 바가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아직 봉건적인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난한 농업국에 지나지 않았던 이조 말기의 경제 사정은 자본주의의 식민지가 되는 바람에 이상 야릇한 모습을 면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1910년 8월 29일 한일 합병이 발표되고 일본이 1910년에는 한국의 근대적 토지 사유권을 확립하는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하여 식민지 체제를 정비 강화했다. 이조 건국의 바탕이 토지개혁으로 이룩된 것처럼 일제의 토지조사 사업은 9년간의 시일과 막대한 돈을 들여서 무력으로 다스리는 정치의 본바탕인 조선총독부를 토지 소유주로 만들어가지고 일본에서 건너오는 자들이 지주가 되고 광산의 권리나 상사의 권리 등을 잡게 되었는데 한국의 경제는 전통적으로 경제적인 어감 밑에 오므라들어온 이 마당에 설상가상으로 1910년을 계기로 일제의 무력으로 다스리는 관의 권리가 다시 등장해서 한국의 민족 자본이 이룩되지 못하게 하였고 농민의 경제적 성장을 오므라들게 하였던 것이다. 1918년에 토지조사 사업이 완성되어 한국에는 처음으로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이 확립되었다는 것은 중대한 역사적 사건이 아닐 수 없다. 한국에서는 낡은 토지 소유제가 그때까지도 남아있어서 토지조사와 일본인들이 토지를 사들이는데 커다란 혼란이 생겨났다. 이는 아직도 한국의 전통적인 토지제에 근대적인 사유관념이 발달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한국의 근대화가 농민 즉 백성이 자라서 이룩된 것이 아니라 일본 자본주의의 식민지 지배 형식으로 강매된 일종의 수입품이었다는 사실이다. 한국 자본주의의 출발은 바로 이 토지 사유제 확립에서 비롯했으나 일본 제국주의의 강매품이었으므로 오늘날까지도 우리나라 자본주의가 이상야릇한 형태로 오므라드는 과정을 밟아왔다는 것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미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을 기점으로 해서 토지 국유제 위에 섰던 이조의 중앙 집권적 봉건 사회는 무너지고 일본 자본주의의 침입을 받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일본의 자본주의는 한국의 자본을 투입하기 위해서 가격이 안정되지 못한 것을 없애야 했으므로 새로운 화폐 제도를 마련케 하고 1908년에는 동양척식회사를 세우고 일본 자본주의가 시장을 독점해버리기 위해 한국의 철도를 부설했다. 한편 일본 자본주의는 토지에 침입하여 식량을 공급받는 곳으로 만들려고 했으며
1918년에 완성된 토지 조사는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로 만드는 경제적인 침략을 위한 외부에서 들어온 토지 개혁이 되고 말았다. 그리하여 그 결과 토지는 과거에 있어서 세금을 받아 먹던 양반이나 관인 계급의 사사로운 땅으로 돼버리는 한편 조선 총독부는 최대의 지주가 되고 농민은 전부 토지 없는 소작인으로 전락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식민지적 토지 사유 제도는 해방 후 1949년의 농지 개혁에 의해 토지 없는 농민에게 토지를 돈을 받고 나눠주게 되어 형식상으로는 뜯어 고쳤다고 할 것이나 실제적으로는 실패로 돌아가고 농가의 고리체 등의 폐단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농지개혁은 첫째, 농지를 조그맣게 나눔으로써 적은 농가와 가난한 농가를 만들므로써 농촌 경제의 자본주의적 성장을 가져오지 못하고, 둘째, 농민은 평년작의 사마를 현물 곡식으로 5년 동안 계속해서 부담해야 했으므로 부담이 너무 커서 더욱더 농가를 가난하게만 만들었고, 셋째, 지주계급은 매수당한 토지의 대가로 받은 토지 증권을 산업자본으로 전환시키지 못하고 일본인의 손에서 넘어온 기업체는 대개가 관의 권리와 정치 브로커에 의해서 농락되어 옛 지주가 아닌 새로 일어선 자본가, 이를테면 해방 귀족의 손 안에 들어가고 말았던 것이다. 농지 개혁으로 말미암아 지주가 민족 자본가층을 이룩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정치적인 권력이나 관의 권력에 의해서 돈을 모았다 하더라도 해방 귀족은 정치적인 움직임에 민감한 계층이기 때문에 늘 안정되지 못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건전한 자본의 형성을 이룩하지 못했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적 토지 개혁과 해방 후의 농지 개혁은 모두가 농업 기술의 발달과 경영의 합리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국가 경제를 가난하게 만들고 농촌을 떠나게 하는 등으로 도리어 우리나라의 농촌을 파괴의 길로 이끌었을 뿐이다. 따라서 농지 개혁은 농촌 사회의 중심 세력인 지주 계급이 몰락한 이후 인적으로나 물질적으로 거칠고 메말라 버린 셈이다. 지난날의 지주는 그래도 경영면에서 비교적 안정된 세력을 이루고 있었으나 그것마저 몰락하고 나니 지금까지 농민들이 기대어온 농촌의 중심 세력을 완전히 잃었을 뿐만 아니라 작은 농가나 가난한 농가가 경영 자금을 기대어온 재정적인 미천이 없어진 셈이다. 따라서 농민들은 부득이 지역사회와는 유대도 애착도 없는 그야말로 상업자본이나 산업자본에 기댈 수밖에 없었으므로 결국 피도 눈물도 없는 고리체의 착취 대상으로 만들고 노파만 가는 농가에 빚은 우리나라 경제의 가난의 악순환을 부채질해온 셈이다. 이와 같은 일본 제국주의의 경제적인 침략은 이 모두가 우리 결의를 종으로 만들려는 일본의 총칼로 다스리는 무단 정치에서 비롯된 것이다. 서울에 총독부를 둔 일본은 우리 결의의 독립투쟁을 막기 위해서 헌병이나 경찰을 앞세워가지고 군국주의적인 억압을 했으며 정치적인 자유는 물론이요 언론의 자유도 이 땅에서는 자치를 감추게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 결의에 스스로 자립하려는 정신은 백성들의 가슴 속에 뚜렷이 살아남아 있었던 것이다. 한일합병이 있기 전에는 전국 도처에서 의병이 일어나서 일본 군대를 무찔렀고 북간도나 연해주 등지에서 일본에 대항하는 의용군이 조직돼서 압록강을 건너와 일본군을 습격하는 일이 빈번하였다. 문화인, 지식인, 교육자들도 은밀히 독립 사상을 불어넣고 독립신문 같은 민족 언론이 생겨났으며 학교와 단체가 생겨 백성을 깨우치는 일을 맡아왔으며 기독교, 불교, 천도교 등이 민족주의의 깨달음을 가지고 자라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한국 민족의 스스로 자립하려는 자각과 성장은 1919년 3.1 독립운동으로 폭발되었던 것이다. 이 전국적으로 온 결의가 들고 일어선 독립운동은 비록 실패로 돌아가긴 했으나 그 역사적인 의의는 큰 것이었다. 이 운동으로 첫째, 남자나 여자나 늙은이나 젊은이 할 것 없이 모두가 독립과 자유를 목매어 외치고 한데 뭉쳐 일어선 시위였고, 둘째, 동학난 이래로 봉건적 신분제를 제거한 백성들의 항쟁으로서 근대적 자각의 표시였으며, 셋째, 결의가 스스로를 결정짓는 민족 의식을 발견하여 우리나라의 건전한 민족주의가 활짝 피어난 것이라 할 수 있는 동시에, 넷째, 나라 사랑하는 마음과 결의 사랑하는 마음이 싹튼 증거이며, 다섯째, 총칼로 다스리는 독재를 반대하는 민주주의적인 자유의 자각이라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 3.1 운동에서 뚜렷이 나타난 제국주의에 반대하고 식민지에 반대하는 싸움은 계속되어 해방까지 이르렀던 것이다. 3.1 운동 이후 일본 제국주의는 한국을 다스리는 방식을 총칼로 다스리는 무단 정치에서 문화 정치로 바꾼 것이다. 1920년 이후 15년 동안 일본은 쌀 증산 운동을 벌여서 식민지 경제 체제인 한 가지만을 각국에 강제하는 것으로 나타나 쌀만을 생산하도록 만들므로써 한국의 경제는 여러 가지 면에서 발전을 이룩하지 못하고 이상야릇하게 오므라들어 자기 중심의 경제로 되어버림으로써 자립 경제 체제에 엄청난 결함을 가져오게 하여 오늘날까지도 그 결함이 계속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만주 사변을 계기로 일본의 자본주의는 제국주의적 해외 침략으로 나가게 되어 주로 북한 지역을 중심으로 일본의 공업자본이 투자되어 조선 수력 전기회사, 흥남 질소 비료 회사 등을 비롯해서 제철공업, 방직공업, 식료품 공업 등이 생겨났던 것이다. 이는 오늘날 남한은 쌀, 북한은 공업으로 갈라지게 한 원인이 되었다. 만주 사변 이후 제2차 대전까지의 시기에 일본 제국주의는 한국을 대륙을 쳐들어가기 위한 병참 기지로 만들고
전쟁 목적을 위해 한국의 경제는 극도로 오므라들고 희생되어 쌀밥은 물론 말기에 와서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헐벗게 했던 것이다. 마침내 일본 제국주의는 한국의 국민마저도 소위 황국 신민으로 만들어 일본의 종으로 삼으려고 했으며 일본말 사용을 강요하고 신사를 참배하고 이름을 고치고 한국 결의의 말과 얼마저 빼앗아 버리려고 했던 것이다. 이러한 나라 없는 결의의 서름 36년은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남으로 해서 마침내 매듭이 지어져 우리 결의는 해방을 맞이하게 됐던 것이다.